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법무부에 영장 심사를 요청할 때 제출했던 진술서를 가릴 것 가리는 방식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화당과 언론은 진술서 공개 요청을 원하고 법무부는 반대하는데 판사는 부분적인 공개 명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국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그 가능성 또 결과가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점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광복절 연설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세계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증오에 의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회담 United We Stand를 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식혀지는 사인들이 보입니다. 7월 주택 판매가 6월에 비해 전국 평균 거의 6%가 줄어들었습니다. CNBC 방송은 홈오너는 아직 재정적으로 편안해도 주택시장 자체는 침체라고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 초청을 거부하라고 압력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대국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여러 가지 분야는 있겠습니다만은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분이 변호사인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너무 많으시죠?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변호사가 이민사회가 길어지면서 없는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있잖아요. 찾아보면 교회 친구도 친구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뉴스를 자세히 팔로우업을 하셨다면 어제 연방 판사의 명령에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가택 수색해라 하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가택 수색을 하려고 영장을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진술서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콜콜이 이러이러한 것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을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썼던 그 같은 진술서를 일단 가릴 것을 가려라, 편집할 것을 편집을 하고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진술서가 모든 케이스에서 기소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거의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 변호사분들이 이 뉴스를 팔로우 하셨다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면 가릴 것 가리고 수정한 것을 제출해라 했다는 것은 판사가 수정된 진술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수정을 하라고 했을 수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연방 법무부에 시간을 줬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엇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져가지 말았어야지 될 것을 가져갔고 그것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수사하는 처음 단계인데 그럼 우리의 로드맵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연방 법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색 영장까지 갈 때까지는 대배심의 여러 가지도 있었고 또 왜 그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 문서를 그 국립기록물 보관소에서 주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증인도 보호를 해야지 되고 이제 처음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럼 누가 다 공개되면은 증인을 하겠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연방 법무부는 공개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 전에 공화당, 상당수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투명하게 하자 하면서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AP통신,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뭐 진보, 중도, 보수, 통신 할 것 없이 많은 매체에서도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진술서를 공개를 해라. 우리도 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만을 믿을 것도 아니고 연방법무부나 연방수사국에서도 이게 공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놨고 연방법무부가 허락해 주지 마세요 했더니 판사가 그럼 중간 비슷한 거죠. 수정을 해가지고 일단 와라 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라인하이트 판사, 플로리다주의 판사고요. 그동안에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해서 열하루인가요? 오늘까지? 열이틀인가요? 무척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유대교회, 그 자신, 가족들도 위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고 반유대주의 뭐 이런 그 위협까지 포함이 돼서요. 이 판사가 어제 얘기한 것이 그 진술서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수색해야 되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담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도 공개되지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나는 그럴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런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법무부가 이 같은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수정해 와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했고 수정을 해갔을 때 그것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 공개를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방법무부가 항소라는 절차가 있죠.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공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론, 공화당, 민주당, 법무부의 반응 다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라.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공개해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튼 조사를 어디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희생자처럼 보이게 하고 또 순교자처럼 보이게 하고 그렇게 만들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술이 좋으니까 그 방면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힘을 쫙 끌어서 돈을 뭐 하루에 100만 달러씩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일 이후에 쫙 해서 정치적인 힘을 크게 올린다.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연방법무부에서 영장심사 그를 요청을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 공개를 한다면 모르잖아요. 변호팀들은 변호를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그것 이외에도 그 FBI 요원들이 자극하지 않으려고 FBI 요원이라고 막 다 써 있는 유니폼 같은 거 입지 않고 갔습니다. 그날 사복 차림으로 갔는데 그럼 본인의 집을 수색하는 비디오를 전부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범죄, 아주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깊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전에 그 어떤 정치인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네 줄기로 나눠서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있었어도 당장 정치인이라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의 지지가 그 당의 공화당에 속해 있는 유권자의 지지와 심지어 공화당 정치인들의 지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갑옷이 없습니다. 이 갑옷이 무너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아침 역시 여러분들 그 스트레이트 뉴스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현 대통령도 우리가 이 다음 임기에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원치 않는 비율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더 싫어 하는 사람이 한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 같더군요. 뭐 60%대 70% 정도 전체적으로 뭐 공화당을 빼고는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팍스의 로라 잉그램 같은 어피니언 리더는 미리 그것을 알아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2024년도 그 대선에 출마할 거야.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라고 발표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단이 꼭 맞았다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도 지금 전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24년 멀었는데 멀기는 뭐가 뭡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을 하는 선거, 예비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이 본선거이지만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서 겨룰 때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그래서 트럼프를 차라리 트럼프도 정말 아니지만 힐러리보다는 낫다. 교활하고 오만하고 아니 왜 그 이메일 같은 것도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고 본인의 집에 서버두고 그 이메일을 그렇게 많이 개인 이메일로 썼어? 그런 것도 싫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다 하고 트럼프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찍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버니 샌더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망해서 트럼프 쪽으로 여러 가지 이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의견이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도 비슷했으니까 찍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단지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 누가 싫어서 누구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후회한 사람들도 많고 2020년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만약에 바이든이 실제로 대통령에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을 없애버리겠다. 거기 해체하겠다. 미국이 나오겠다. 나토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 옳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가?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만약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로도 공화당의 후보로도 당 대선 후보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걱정하는 세계에서는 지금 제가 BBC, 가디언, 이코노미스트를 다 종합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멈출 수 있을까? 미국 대선 후보에도 못 나오도록 시기상조죠.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말한다는 것이. 그러나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수색당한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에서의 영향력 강화돼서 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얼마 전까지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 공화당 상원 그 선거에 나가고 있는 후보 가운데서 후보가 됐는데 당에서는 후보가 됐는데 11월에 민주당 후보와 겨뤄야지 될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 함량 미달이 많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도덕을 강조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혼외 자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이 트럼프가 이겼다고 주장을 한다던가 심지어 와이오밍의 리스 체니 의원을 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변호사 해리엇 헤이그먼 같은 경우는 2번 팍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 번 처음 인터뷰할 때 리스 체니가 나에게 무슨 뭐 패배 인정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스 체니는 전화를 했는데요. 그 기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와이오밍이야 되겠죠.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장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공화당은 그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점에서 리스 체니는 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고 나서 점점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공화당의 원칙에 충실한 보수 중의 보수였다. 그런 것이요. 그런데 그가 진 게 30포인트나 차이로 정치인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에게 진 것은 그만큼 트럼프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구애한 사람, 뭐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해보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도둑맞았다 하는 그 위험한 주장을 하는 전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2024년도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만 물어보면 현재
50%나 트럼프 뭐 대선 후보 되는 거 지지하겠어라고 하는데 예비선거 단계에서는요. 보통 한 30% 지지만 받더라도 단단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수색당한 뒤에는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주지사가 어디였었죠? 뉴햄프셔였던가요? 뉴햄프셔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공화당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태로 보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론 디센티스가 제일 바라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되고 내가 부통령 그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것 정도라고 할 정도로 한 열 이틀 사이에 트럼프의 힘이 쫙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법적인 뭐가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될까? 그런데 법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트럼프의 힘을 더 강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조사가 만약에 이 집에서 무엇이 나왔고 뭐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기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소를 할 때 꼭 뭐 초특급 1급이어야지 될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 그러나 얼마나 그 사안이 민감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세금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했는지 그 밖에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어떻게 했는지 등등 많은 것들 거기에서 무엇이라도 기소가 되고 유죄다 뭐 이런 것이 나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트럼프 곁에 묶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소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을 때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중에 유리하게 됐고 1차 탄핵에서도 2차 탄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오히려 뭐가 잘못될 것이다. 법적으로 뭐 더 나쁜 지금보다 형편에 나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출마하려고 하겠죠.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그 법에 대해서 다 저촉을 받아야지 되니까. 그러나 본인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 돼 있으면 법무부도 부담스럽고 FBI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적하다가 이제서야 일을 해라고 연방 법무부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의 힘이 더 강해졌을 때 저 사람을 확 기소를 하면은 야, 저거 정말 법무부가 완전 정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네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도 기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선택을 해야지 되는가? 연방 법무장관으로서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테고 미국 사람들은 아무튼 여전히 이 법집행기관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기관, 인스티튜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요즘은 사회에 뭐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공화당에서는. 왜냐하면 공화당이 얼마 전부터 이 트럼프 때부터 그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민주당이 멀리하고 시골 사람들 멀리하고 블루칼러 멀리하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 다가가고 또 히스패닉계도 다가가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은 기업인데 트럼프 성향을 지지하지 않는 기업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감각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많은 강력한 언론 매체에 의해서 세뇌당하지 않으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에 진 것 분명하다. 본인은 전보다 700만 표 아니죠. 얼마 많이 받았다고 했나요? 그렇지만 바이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700만 표나 트럼프보다 많이 받은 그런 거. 재임 4년 동안 그 이후에 백악관 잃었고 하원도 잃었고 뭐 이미 중간선거부터 잃었고 상원도 다수당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은 그냥 내 성향적으로 트럼프가 좋은 거지 그가 굉장히 민주적이라던가 이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그가 재집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는 부정선거야 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서는 본인이 정식으로 아주 그 신사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신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나면은 다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 강한 자리, 뭔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공화당에서 내가 제일 강해야 여러 가지 본인과 연관된 수사에서 좀 조사도 약하게 받고 탈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유권자들은 그런 점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지적들이 오히려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언론도 이 내용을 보도하고 한국 언론도 이 내용을 보도하는데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언론사 자체도 그것을 보도하는 사람 자체도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뭐 능력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미국에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하나 안 전해드린 게 있어요. 왜 그 와이오밍주에서 리스 체니를 뭐 30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기고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후보가 된 해리엇 누구죠? 해리엇 헤이그먼. 이제는 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해리엇 헤이그먼이 원래 그 팍스 TV의 선거 당일 저녁에 이제 개표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아직 그 리체니에게 한마디도 못 들었다. 패배 시인 같은 거 못 들었다. 왜냐면 이건 기본적인 전통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딱 졌다 하면서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을 하러 가기 전에 연설하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금 전에 위너와 통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나와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정책 노선 이런 것은 달라도 그도 나도 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리스 체니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해리엇 그 헤이그먼 그 당선자는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스와 인터뷰에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리스 체니가 폴리티코에 그 기록을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파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헬로 해리엇 헬로죠. 헬로 원래는 하이라고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친구였다가 적이 됐으니까 하면서 뭐 내가 축하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하이라고 했네요. 하이 해리엇 나 리스 체니야. 지금 나는 8월 16일 선거 당일이죠. 화요일 8시 13분인데 패배를 시인하려고 전화한다. 그리고 이긴 거 축하해. 땡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리엇 헤이그먼이 나는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공개가 되고 나니까 어제였네. 다음 수요일이었습니다.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무슨 소리냐. 그냥 헬로 해리엇 이 한마디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그렇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대체적으로 이 클립을 보면은 파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리고 리스 체니는 한 번 전화한 게 아니라 3번 전화를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직접 통화 못한 건 사실이에요. 3번 했는데 본인이 이제는 패배 시인 연설을 하려고 그 백조의 호수 앞으로 나가야지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해리엇도 전혀 못 받았다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봤는데 거기에 헬로 해리엇이라고 딱 그 두 문장 두 단어 써 있고 끝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까지 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뭐 해리엇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체니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함 링컨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날 그 패배 시인 연설을 할 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장군
큰 장군이었잖아요. 남북전쟁 때 뭐 링컨이나 뭐 율리시스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가만히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연설 같은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당대만 위해서 그런 그 큰 연설 같은 것을 한 게 아니라 후손까지 우리 대까지 물려주려는 그런 것으로 많은 희생들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정말 말아 드셨어야 되겠는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운명을 미국 단어로는 콘케이크라고 했습니다. 저 그 콘케이크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한국 단어로 그대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거는 강냉이 뭐였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낭떡이군요. 강냉이 떡이 아니라 강낭떡 따위와 누가 자기 운명을 바꾸자고 하겠는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에 5월 달에도 그랬지만 그때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스텝을 밟으면 완전히 포기한 애프터가 아니라 그런 스텝을 밟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을 아주 대담하다 뭐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은 부조리의 극치다. 첫 번째로 언급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국 매체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체도 여러 성향이 있잖아요. 요즘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는 반쪽만 되고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콘케이크 뭐지? 하면 저는 강낭떡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언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것을 대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은 남한에 누가 지도자가 있든지 북한 대 남한으로 생각하지 뭐 북한 대 문재인, 북한 대 윤석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의 그 극치스러운 극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허망한 꿈을 꾸지 말아라가 제목입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에서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만한 헛소리를 했을 바에는 차라리 입을 옹 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리로웠을 것이다 라고 하고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았을 듯 싶다. 내가 윤석열을 걱정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면 삼척동자도 다 알터이고 하도 남쪽 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베들고 궁금해하기에 오늘 몇 마디 해주는 것이다. 가장 역스러운 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 넘게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무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의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 담대한 구상?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 주겠다. 윤석열의 대담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또 북남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런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 나름대로의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 수 없다. 몇 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우선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릇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권좌에 올랐으면 왜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것도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권좌에 올랐으면 2, 3년은 열심히 일해봐야 그제서야 세상 돌아가는 리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여기서 앞으로 냉전이 냉각이 한참 가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 됐다만 하루 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당연히 대통령실의 반응도 있고요. 무례한 말에 유감이다. 그렇지만 한 제안은 유효하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참 그 냉각기가 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에 9월 며칠로 돼 있나요? 15일 The United We Stand라고 해서 벌써 United We Stand 하는 것이 대강 이제 짐작을 해주잖아요. 증오에 의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서밋, 정상회담을 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관계자들, 그 비즈니스 리더도 있고 기조연설 자체는 대통령이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소수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뭐 이런 거 한번 한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어쨌든 방향은 제시를 해야지 되고 노력은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백악관이 하겠다는 겁니다. 버팔로에서 10명의 흑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18살의 범인이 총을 막 휘두르고 했었던 범인이 대체 이론을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처음에 뭐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지만 뭐 1900년대 초에 결국은 백인을 어떤 인종도 대체할 수 없다. 이 그 용의자인 청년도 180페이지짜리 그것을 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딱 집어서 간 거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를 정말 미국의 독이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이 포함된 아시안 여성들 그런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지역도 방문을 했었고요. 2017년도였습니다.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전이었었죠.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모임을 보고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우리를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다. 흑인이 우리를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다. 우리는 백인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대체 이론인데 Great Replacement라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또 미국의 당시의 대통령은 저 사람들 사이에 좋은 사람들 많지. 저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당적인 그룹으로 백악관이 주도를 해서 소수 인종에 관한 뭐 지금은 이제 소수 인종 하면은 흑인이 가장 그 많은 피해 그룹이기는 합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 모든 인종 또 뭐 종교 지역도 있을 테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테고요. 다 같이 가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더 유나이티드 된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미팅이라고 보여지고요. 잠시 뒤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 있다는 사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 이자율도 안정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큰 물건을 사실 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은 중요한 그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공급망도
뭐 노력도 했지만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스스로 정리될 만한 상황이 돼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굿뉴스죠. 두 가지다. 공급망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물건값 그렇다고 뭐 이게 팬데믹 이전처럼 그 이전에 가장 쌌던 가격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훨씬 그 비쌌던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항상 뭐 한동안 주식시장에 굉장히 위험함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돈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이자율이 오르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저금을 한다던가 이자율 오르고 하면은 주식시장엔 그다지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중요하네요. 목재 가격. 너무 집에 이제 작은 것만 하려고 하시더라도 아니 나무 예전에 하나 이거 뭐 3불이었는데 지금 10불이 넘어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2021년도 그때 정말 대단했었죠. 올해 초에도 높았는데 3월 달 이후에 60%나 지금 내려갔다고 하니까 집 뭐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다시 한번 홈디포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는 코비드 때 뭐 칩이 없어서 아니면 코비드가 퍼질 것을 걱정을 해서 생산을 안 하고 공장이 문 닫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2021년도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었잖아요. 올해도 기본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었는데 7월 달부터는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한답니다. 아마 8월 달에도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5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로 인한 이제 글로벌 위기가 오기 전에도 많이 올랐었었는데 3월 달에 배럴당 120달러를 기록하고 지금 이제 25% 이상 제가 며칠 전에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 이상 내려갔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조금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철강, 곡물 또 뭐 계란도 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쉬핑 물류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비용이 그러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도 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요. 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충격적으로 계속 이번에 세 번째 0.75% 하겠어. 이런 것은 안 하지 않을까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무서운 매서운 코비드-19 돌연변이가 또 온다면 그때는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택 판매가 어제는 남가주의 주택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인 주택 판매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를 제가 받고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월 달에 판매가 거의 6%가 줄어들었다니까 뭐 에스크로 기간이 있고 하니까 뭐 5월 달이나 6월 달에 판매된 집들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전국 부동산 그 중개인 협회 월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달에 비해서 주택 판매가 7월 달에 6%가 줄어들었답니다. 2015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폭이에요. 주택 판매가. 그러면 이게 팬데믹 초기를 제외를 하고는요. 1년 전 7월 달보다는 20%가 주택 판매가 줄어든 거고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급과 수요의 원칙입니다. 지금 한인 가운데서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로렌스 윤이잖아요. 그분이 CN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건설업자가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 그동안 목재값도 비쌌고 제때 공급받지도 못했고 하기 때문에 주택 경기는 침체에 빠졌다. 주택 경기는. 그러나 일반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퍼스트 홈 바이어가 아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괜찮죠. 그래서 이제 주택 사려는 사람들 바이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뭐 예전에는 막 골라 샀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또 돈도 부족하잖아요. 이자율이 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6% 이상 갔다가 지금은 뭐 5% 중 아니면 중상 이 정도가 되는데 중간 주택값은 40만 3,800달러 7월 달에 팔린 거.
로스앤젤레스 이 남가주 지역이 뭐 74만 달러인데 전국으로 합치면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중간 주택값은 1년 전에 비해서 10.8%가 올랐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상승폭이 완만해진 겁니다. 중간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5개월을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네. 이것은 곧 정상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했었던 것이 되돌아간다는 것으로 보면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아주 비싼 집들은 계속 아주 그냥 더 좀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것도 빠르게 환경이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싼 집부터 보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이상 사이의 주택 판매,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1% 판매 줄어들었고,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 주택도 7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8%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주택은 1년 전에 비해서 판매가 13%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7월 달에 처음 집을 산 사람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자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로렌스 윤 씨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7월 달에 주택이요 14일 정도에 계약이 끝났답니다. 그 판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1년 전에 7월 달에는 17일 걸렸다고 하거든요. 뭐 예전엔 뭐 몇 개월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 주택 시장의 열기는 식고 있다는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대만에 대해서 미국과 격돌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인도네시아도 작은 나라지만 주권 국가고 뭔가 본인들이 그 국가에 유리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명분은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발리에서 11월 달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푸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사람이 전부 참석을 한다 하고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 등과 블룸버그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국끼리의 경쟁이 참으로 우려가 된다. 우리 지역에서 안보 이런 것들이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경제 발전도 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직접 무슨 뭐 그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모스크바를 갔잖아요. 모스크바도 가고 키브도 가고 해서 그 위도도 그 대통령이요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클레물린과 그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가겠다 안 가겠다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지만 주최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월 달에 미국, 중국, 러시아 대통령이 한 장소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 보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핵 문제는 아주 민감하게 돼 있고, 스타벅스가 3월 달에 얘기를 하고 뭐 직원도 많고 하는데 쫙 빠졌잖아요. 5월 달에 직원들 봉급은 가을까지 준다고 하지만,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라는 러시아의 브랜드가 새로 생겨서 아주 장사 잘하는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